안녕하세요. 클라우디아입니다. 오늘은 한정희 작가의 작품 유희 준비했습니다. 현관문은 열리지 않았다. 그는 번호판을 꼼꼼히 확인하며 다시 눌렀다. 그러나 도어록이 풀리는 기계음 대신 삐삐 소리만 났다. 그제야 아내의 지시라는 데에 생각이 미쳤다. 그가 새벽까지 돌아오지 않자 단단히 화가 난 아내가 현관문 도어록 번호를 바꿔버린 모양이었다. 한밤중이라서 혹여 이웃에 들릴까봐 염려되어 조심스럽게 배를 두르고 기다렸지만 집안에서는 아무 대꾸가 없었다. 그는 이마를 문에 기대고 잠시 그대로 서 있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허탈했다. 그는 지금 아내로부터 쫓겨난 것이다. 하늘은 새벽 특유의 검부른 빛이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떨리며 빛을 떨어뜨리고 가로수 꼭대기에는 검은 구름이 걸려 있었다. 주차장에 반듯하게 서 있는 아내의 자동차가 차에 오르는 자신을 딱하게 바라보는 것 같았다. 아파트를 빠져나갔으나 막상 어디로 가야 할지 작정이 서지 않아 천천히 차를 움직였다. 길은 텅 비어 있었다. 완만하게 경사진 언덕길을 올라가자 앞이 훤히 다 보였다. 그때 갑자기 길 가장자리에서 꿈을 대는 사람의 모습이 보였다. 희뿌연 새벽이 싱그러운 냄새와는 어울리지 않게 넘어질 듯 걷고 있는 여자였다. 처음엔 술에 취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곧이어 새벽인 지금까지 그 정도로 취해있지는 않을 거라는데 생각이 미쳤다. 평소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라고는 없었지만 왠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생각이 들었다. 추운 날씨에 좀 이상한 차림이었다. 여자는 희끄무레한 레이스 잠옷 비슷한 것을 입고 있었다. 차 소리를 들었는지 여자가 뒤를 돌아다보며 차에 대고 손짓하는 것처럼 보였다. 여자는 뒤에서 본 것보다 훨씬 가냘프고 체구가 작아서 어린 소녀처럼 보였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서 살펴보니 20대 중반은 되는 것처럼 보였다. 여자는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았다. 차가 가까이 다가가는데도 여자는 피하지도 않고 웅크리고 있었다. 본능적으로 그는 그냥 지나쳐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자신도 모르게 주춤거리며 차를 세우고 주수석 쪽 창문을 내렸다. 어디 아파요? 병원에 데려다 줄까요? 문득 이 말이 여동생에게 많이 하던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여자는 그의 물음에 고개를 끄덕였다. 여자는 부정확한 발음으로 밑도 끝도 없이 죽고 싶다고 말했다. 순간 머릿속에 지금 이 여자가 죽으려고 극약을 먹었나? 그러다가 마음이 변해 큰 길로 나온 것 아니야? 하는 생각이 스쳤다. 그러고 보니 여자의 얼굴은 도국물을 마신 것처럼 고통스러워 보였다. 그 모습이 그에게는 낯설지 않았다. 청년 시절 한동안 그의 일상으로 다가오던 누이의 표정이었다. 일단 여자를 부축해서 차에 태웠다. 그가 차를 출발시키자 여자는 신음소리를 내며 눈을 감았다. 아들 녀석을 데리고 갔던 근처 병원을 떠올렸다. 그는 여자에게 가까운 종합병원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여자는 대답 대신 신음소리만 냈는데 격렬한 통증을 참는 것 같았다. 그는 차의 속도를 높였다. 7살 손아래인 루이는 어려서부터 소아 당뇨병을 앓았다. 다채로운 병력이 루이의 성장을 방해했는지 루이는 그가 지금 차에 태운 여자처럼 체구가 왜소해서 어린아이처럼 보였다. 병원에 데려다 줄 때면 그의 손을 꼭 붙들고 통증을 참는 모습이 애처로웠다. 그는
결혼한 지 5년 동안 누이를 보지 못했다. 아내가 무관심하기도 했지만 자신도 무심했다는 자책이 일었다. 그는 차를 몰면서 흘낏 여자를 살폈다. 여자의 모습이 다소 충격적이어서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그는 아무 소리 할 수 없었다. 그렇다고 여자에게 극약을 삼킨 것은 아니냐고 물을 수도 없었다. 유흥업소 같은 곳에 나가는 사람 같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공부하는 학생처럼 보이지도 않았다. 10km쯤 달리자 병원 정문이 보였다. 그는 차를 응급실 문 앞으로 몰고 들어가 세웠다. 병원에 다 왔는데요. 여자는 반응이 없었다. 자기 말을 못 들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그가 같은 말을 되풀이하려는데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겨우 눈에 뜰까 말까한 미미한 움직임이었다. 그러나 여자는 몸을 더욱 웅크리기만 할 뿐 일어나려는 시도를 감히 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는 여자를 내려주려고 차의 반대편으로 돌아갔다. 그가 부축해 일으키려고 해도 여자는 더 아픈지 오히려 몸을 웅크렸다. 그는 병원 안으로 뛰어들어가 움직이지 못하는 응급환자가 있다고 소리를 질렀다. 휠체어를 밀고 뛰어나온 병원 직원이 수속을 밟으라고 그에게 지시했다. 병원 직원은 그의 말은 듣는 둥 마는 둥 건성으로 고개만 끄덕이면서 차트를 작성할 간호사에게 말하라고 했다. 그는 당직 의사에게 이 사람이 너무 아파 보여서 차에 태워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까 얼핏 들으니까 죽고 싶다고 말한 것 같아요. 혹시 극약 같은 걸 먹은 게 아닐까요? 그가 의사에게 말했다. 의사는 금방 혼절할 것처럼 보이는 여자에게 인내심 있게 말을 시켰다. 여자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내뱉었다. 누가 들어도 외국어였다. 여자는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뒤늦게 그들은 여자의 말이 영어이며 배 너무 아파요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자 의사가 영어로 국적을 물었다. 필리핀 사람이라고 했다. 그제야 그는 여자의 왜소한 체구와 이상한 옷차림 같은 것이 이해되었다. 여자가 외국인임을 알자 당직 의사는 그에게 당신이 보증을 서주지 않으면 치료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여자를 잠시 쳐다보았다. 여자는 고통 속에서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하려고 애쓰는 듯 보였다.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여자의 눈이 그와 마주쳤다. 그의 가슴 속에서 연민 같은 것이 약하게 소리를 내며 흘러갔다. 그는 보증을 서겠다고 말했다. 의사가 여자에게 영어로 이 사람이 보증을 서기로 해서 치료를 시작한다고 말하자 여자는 더듬거리는 한국말로 연신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하고 말했다. 여자의 거듭되는 인사에 그는 괜히 머쓱한 기분이 들었다. 여자의 병은 급성 위경련이라고 했다. 음독자살, 기도 같은 것이 아니라서 다행이었지만 그는 왠지 맥 빠진 기분이 들었다. 의사가 여자에게 진정제라고 말하며 앰플을 깨서 주사를 놓았다. 여자는 이내 잠이 들었다. 그때서야 그는 응급실 문 앞에 그냥 세워두고 온 자동차가 생각났다. 그가 차로 돌아와 보니 자동차의 전조등이 켜져 있었다. 그는 간밤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갑자기 비현실적이고도 낯설게 느껴졌다. 집 앞에서 다시 돌아 나온 것 하며 의사에게 보증을 서겠으니 얼른 환자를 살펴봐 달라고 말한 것 모두가 그랬다. 자기 입으로 말하면서도 그는 자신이 다른 사람의 생각을 대신 말하고 있는 듯 했다. 더듬듬 말하는 여자의 필리핀식 영어를 의사에게 통역하면서
그 느낌은 훨씬 강렬해졌다. 그는 차를 주차장에 넣었다. 바지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 핸드폰을 꺼내 들여다보았다. 푸른색 화면은 텅 비어 있었다. 조그만 소리에도 잠이 깨는 아내가 그가 문을 두드리던 소리를 듣지 못했을 리 없었다. 더군다나 벨을 누르지 않았던가. 어쩌면 아내는 벨소리에 잠이 깨서 아빠를 찾는 4살배기 아들의 입을 틀어막고 숨을 죽인 채 그가 문을 열라고 소리 지르는 순간을 기다린 것은 아닐까. 그는 지난 새벽의 그 상황을 떠올리자 강한 모멸감이 새롭게 밀려드는 것을 느꼈다. 사실 말 그대로 그 집은 아내의 집이었다. 아내의 친정에서 아내의 쾌적한 생활을 위해 마련한 크고 넓은 공간이었다. 그렇다고 그가 결혼할 당시 작은 집이라도 마련할 수 있었느냐 하면 그것은 분명 아니다. 사윗감이 똑똑하다는 사실 하나로 그에게 베팅을 한 처가에 말 그대로 뭐 두 쪽만 차고 들어간 그였다. 그래서인지 사소한 일로 다투다가 아내에게서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으니까 내 앞에서 사라지라는 식의 말이라도 듣게 되면 그는 몹시 기분이 상했다. 더군다나 현관 도어록의 번호를 바꾸다니. 그는 더 이상 추락할 곳이 없을 정도로 비참함을 느꼈다. 그는 자동차 핸들을 쌓아내며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마음속에서 그 참담한 기억을 모두 몰아내려는 듯 진저리를 치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즈음 그는 무엇에 홀린 사람처럼 거의 매일 저녁 무작정 그곳을 향해 가고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그는 자기 자신에게 그 정도 했으면 됐다고 다시는 그러지 말자고 다짐했지만 오후가 되면 똑같은 욕망, 똑같은 충동에 사로잡혀 전문 도박꾼들이 모여드는 그곳으로 다시 기어드는 것이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손안에 쥔 카드의 매끈한 질감이 내는 날카로운 소리와 카드를 쥔 왼손 엄지손가락 마디가 시큰해지는 감각의 유혹에 사로잡혀서 그는 또다시 그곳으로 가고 말았다. 머릿속에서는 전날 했던 게임의 패를 일일이 분석하면서 오늘은 뭔가 꼭 한 수를 배우고 말리라는 각오를 다지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 일이 그렇게 오래 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서너 번 정도 찾아가서 도박꾼들의 실제 게임을 지켜보기만 하자고 작정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해할 수 없고 저항할 수 없는 어떤 힘이 소나기에 사로잡힌 사람처럼 거의 2개월째 그곳으로 향하게 되었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예기치 못한 몇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기 때문이었다. 만일 그의 아내가 당신 레벨이 올라가려면 노는 물부터 달라져야 한다니까 하면서 자신의 친구 부부들과 어울리기를 적극적으로 종용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그녀의 친구 남편들이 하는 포커 게임에 끼어들지 않았을 것이고 그들이 은근한 멸시를 당하지 않았을 것이고 판이 커진 내기 게임 같은 것에 휘말리지 않았을 것이고 그 2달 동안 매일 밤 오로지 포커판을 찾아가서 도박 기술을 배우겠다고 벼르는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아내가 이혼 얘기를 꺼내고 그가 그녀의 말을 묵살하자 아파트의 현관문 도어록 번호를 바꾸는 치사스러운 일까지 벌어지고 만 것이다. 그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해야 할지, 해결의 실마리를 어디서 풀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일단 집으로 돌아가 옷을 갈아입고 회사에 출근했다가 아내의 의사를 진지하게 들어보고 해결점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지만 결국에는 그러지 않기로 했다. 만약 아내가 여전히 그를 상대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한 생각이 들어서였다. 그는 잠시 주차장의 차단기 쪽을 바라보았다.
차단기가 열리면서 검정색 승용차가 들어왔다. 그때 문득 우연의 결정을 맡기자는 생각이 떠올랐다. 만약 5분 내에 빨간색 자동차가 들어오면 무조건 집으로 돌아가자. 빨간 자동차가 이른 아침 병원 주차장에 들어올 확률은 희박하지만 그래도 만약 이루어진다면 지금부터 그의 삶이 다 잘 되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5분이 흐르는 동안 빨간 차는커녕 어떤 차도 들어오지 않았다. 이건 중요하지 않아. 이번 건 연습이야. 정말로 중요한 건 다시 시작하는 이번 5분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초조하게 5분을 더 기다렸다. 이른 출근이 시작되는 7시가 지나는데도 차가 들어오지 않다니. 모든 일이 중요할 때는 3~4번이야. 그는 자신에게 말했다. 이번이 중요해. 그리고 다시 기다렸다. 그때 차단기가 올라가면서 차가 들어왔다. 하지만 흰색 차였다. 그는 이런 엉터리 같은 짓을 벌이고 있는 자신이 견딜 수 없이 한심하게 느껴졌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을 때까지 정신을 모았다. 귀에 카드 섞는 소리 같은 바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그는 눈을 뜨고 일어나 카드의 팔랑거리는 소리를 피하려는 사람처럼 황급히 차에서 내려 병원 안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치료비를 치르고 서류를 응급실 간호사에게 제출했다. 나가도 된다는 말을 하려고 여자의 병상으로 갔을 때 여자는 이미 일어나 앉아 단정하게 매무새를 고치고 있었다. 머리칼을 뒤로 매끈하게 빗어넘기고 블라우스의 단추를 목까지 채운 탓인지 아파서 몸부림치던 모습과는 아주 다른 느낌이었다. 자는 줄 알았는데 일어났어요? 어때요? 아주 좋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좀 사람처럼 보이는군요. 그러나 사실 여자는 애처로울 정도로 앙상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얼굴만 빼면 그녀가 풍기는 분위기는 마치 빼빼 마른 12살짜리 소녀 같았다. 그는 그 모습에 괜히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는 병원을 나와 근처의 죽집으로 향했다. 여자가 처음에 말이 없었던 것은 배가 너무 아파서 일시적으로 겁에 질렸기 때문이었나 보다. 이제 기운을 차린 여자는 간단한 한국말과 필리핀식 영어를 섞어 장황하게 떠들어대고 있었다. 그는 여자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묻지 않았지만 어쨌건 여자는 말을 하는 것이 보답이라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어제 아침부터 그 아파트 앞에 서 있었어요. 여자는 수수께끼 같은 소리를 불쑥 던지고 나서 잠시 뜸을 들였다가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다시 이야기를 이어갔다. 한 10분 동안이나 숨 쉴 틈도 없이 이야기를 쏟아놓았다. 처음 한국에 올 때 너무 겁이 났어요. 하지만 마닐라에서도 별 볼 일 없는 가수는 돈을 벌 수 없어요. 여자가 앳된 모습과 어울리지 않게 한숨을 쉬었다. 여자의 고향은 마닐라에서도 기차로 12시간이나 떨어진 밀림을 지난 바닷가 오지라고 했다. 그녀의 에이전시는 외국에 나가서 돈을 모아야 해. 한국에 가서 노래하다가 혹시 한국 남자와 결혼하게 되는 행운이 올 수도 있잖아. 라고 말하며 여자에게 더 넣기 전에 앞날을 생각하라고 했다. 그때부터 여자는 한국에서 온 사람이라면 누구든 관심을 가졌다. 그만큼 한국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많았다. 그러다가 그 남자를 알게 되었다. 여자는 그 남자에게 섬마을 오지에서 마닐라로 올라와 겨우 자리를 잡았는데 또다시 낯선 나라 서울로 가려니까 겁이 나서 그런다며 서울에 대해서 말해달라고 부탁했다. 그 남자의 첫 마디는 나도 바닷가 출신 컨트리보이인데
당신도 나랑 같네? 라는 거였다. 에이전시가 말한 그린 호텔이라는 곳에서 가수로 일하는 게 어떨지 여자가 묻자 썩 괜찮은 곳이라고 했다. 만약 당신이 그곳으로 간다면 내가 일하는 곳과 가까우니 자주 들를 수 있겠다는 말까지 덧붙였다. 여자는 자칭 컨트리보이라고 말하는 그 남자에게 느끼는 친밀감을 조용한 미소로 표현했다. 서울에 와보니 그린 호텔은 생각보다 좋은 직장이었다. 그 남자도 자주 찾아왔고 생활은 모두 순조로웠다. 그 남자와의 첫 키스를 한 날 저는 더 이상 다른 입술이 필요하지 않을 거란 사실을 알았어요. 여자는 그 남자를 너무나도 깊이 사랑한다고 했다. 그 남자가 영어를 잘하지 못해서 우리는 말이 잘 통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만날 때마다 선물을 주었어요. 목걸이, 초콜릿, 옷, 백. 그 말을 하는 여자는 너무 행복해 보였다. 그런데 갑자기 그 남자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다. 그가 듣기에는 뻔한 결말로 보였지만 여자는 진지하게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고 있었다. 2주일째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아는 건 그 남자의 핸드폰 번호밖에 없어요. 그런데 핸드폰은 내내 꺼져 있어요. 내가 불쌍해 보였는지 호텔바의 웨이터가 그의 아파트를 알려주었습니다. 그 남자가 불렀던 대리 운전기사를 통해 알았다고요. 어제 휴가를 받아서 그 아파트 입구에서 그 남자를 기다렸어요. 그러나 만나지 못했습니다. 한국 날씨는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서 배가 아팠나 봐요. 여자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앞에 놓여있는 죽이 다 식는데도 여자는 남자 이야기만 계속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 남자를 다시 못 보면 죽을 것 같아요.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기발한 생각 하나가 번쩍 스쳐 지나갔다. 바로 그 남자가 부탁해서 내가 온 거요. 물론 농담이었다. 여자의 가라앉은 분위기를 띄워줄 생각이었다. 그 사람한테 갑자기 일이 생겨서 당신한테 말도 못하고 여행을 떠나게 됐다고 전해달라고 하던데요. 그 친구는 영어를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복잡한 상황을 당신에게 설명할 수 없으니 나보고 당신을 대신 만나달라고 특별히 부탁했습니다. 그 생각이 말로 나왔을 때는 이미 침착한 목소리였다. 그 말을 하는데 걸린 시간은 1, 2초 뿐이었지만 그녀의 상황을 바꾸기에는 충분했다. 그게 사실인가요? 그럼요. 그 친구가 내게 편지를 보내기로 했어요. 내 이메일을 체크하면 그 남자의 편지가 와 있을 거예요. 정말이에요? 당신은 정말 나의 수호천사이시군요. 여자의 반응이 하도 자연스러워서 이번에는 오히려 그가 당황했다. 여자는 그의 말을 그대로 믿는 사람처럼 말했다. 그는 여자에게 어서 죽을 먹고 기운을 차려서 내게 이메일이 왔는지 안 왔는지 체크하러 가자고 말했다. 여자는 남은 죽을 입에 떠넣으면서 연신 그에게 나의 수호천사라고 능청스럽게 되뇌었다. 그는 여자가 너무 진지해 보여서 자신의 기발한 생각 때문에 어딘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들었다. 대화를 나누고 나서 여자에 대한 그의 생각이 다소 바뀌었다. 그 여자의 순진한 기질 같은 것에 마음이 끌리면서 얼마쯤 정이 갔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여자의 매력에 끌렸다는 뜻은 아니다. 자기도 모르게 여자를 지켜주고 보호하는 역할을 떠맡고 싶은 생각이 점점 더 커졌다. 어쩌면 그런 감정은 영양 부족으로 거의 발육이 멎은 듯한 여자의 체구 때문인 것 같았다. 그 왜소한 몸집이 아직 뭔가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일까? 혹은 그 남자에 대한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때문일 수도 있었다. 여자가 그 남자 이야기를 하는 내내 그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 생각했다. 그러면서 자신과 여자 사이에서 찾아낸 이상한 일체감이
가슴에 와닿았다. 그 남자에게서 버림받은 것이 빤한데도 땅속에 고기를 처박기만 하면 제 몸을 다 숨긴 줄 아는 타조처럼 그의 연기에 호흡을 맞춰 진실을 외면하려는 여자의 모습이 안쓰러웠다. 여자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불안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미래를 향한 열망을 품는 것보다도 불안을 견딘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그는 알고 있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면 더 이상 상대방을 낯선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조건 실컷 간에 어떤 유대감이 생겨나기 마련이다. 그는 그런 생각 뒤에 숨은 함정을 알고 있지만 지금 이 여린 여자에게 마음이 끌리는 것을 막을 도리가 없었다. 필리핀을 떠나올 때는 동생도 둘이나 있고 부모도 살아 있었는데 지난 여름 쓰나미에 그녀가 살던 마을 전체가 사라져버렸다고 했다. 그 말을 할 때 여자는 별다른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 남자가 자기를 버린 것 같다는 말을 할 때와는 너무 달라 보였다. 하긴 그래서 그 남자에게 더욱 집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죽은 고향 음식과 비슷하네요. 우리는 모든 음식에 코코넛 밀크를 넣거든요. 여자는 잣죽을 떠먹으면서 말했다. 그제야 조금 쓸쓸한 표정이 되었다. 서울에는 바다가 없어요. 가끔 바다가 너무 보고 싶어요. 잣죽 얘기를 하다가 문득 바다가 보고 싶다고 하는 여자의 마음을 그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여자의 집안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쩔 수 없이 자기 집안을 떠올렸다. 시댁 식구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는 아내, 결혼하고 나서 5년 동안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누이 동생, 중년에 부딪힌 사업 실패로 좌절감과 함께 쓰러져 버린 아버지, 그리고 아주 가끔 회사 근처로 찾아와서 그에게 전화를 거는 어머니와 침묵 속에서 만나는 장면이 그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는 갈갈이 찢겨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기 집안의 진상을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털어놓은 적이 없었다. 오히려 자신의 가슴 속으로 밀어넣어 버렸다. 식구, 그거 다 소용없어요. 나는 결혼 후에 네 동생을 한 번도 안 봤는데요. 마누라가 구질구질하다고 우리 식구들을 싫어하거든요. 그래서인지 식구들 만나면 오히려 마음만 불편하더군요. 집안 이야기를 꺼내고 보니 자신이 참으로 한심했다. 가족을 다 잃어버린 여자 앞이라고 이렇게 말을 마구 해도 되는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어찌되었건 그가 다른 사람 앞에서 가족 얘기를 꺼낸 것은 처음이었다. 해가 떠올랐어도 날은 아직 쌀쌀했다. 식당의 벽면에 붙어있는 텔레비전에서는 전형적인 가을 날씨를 예보했다. 당분간 바람이 불어서 체감온도가 쌀쌀하게 느껴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여자의 블라우스를 바라다 보았다. 너무 추워 보였다. 그가 자신의 외관을 살피는 걸 의식했는지 여자가 웃었다. 거의 외출할 일도 없고 우리나라에 가면 필요하지도 않고 그래서 아직 외투 같은 거 없어요. 여자는 말끝에 배시시 웃었다. 이 여자는 곤란하면 웃는 모양이었다. 그는 문득 여자에게 코트를 하나 사서 입히고 싶어졌다. 그것은 어느 날 자신의 아들을 물끄러미 들여다보다가 앞으로 수많은 세월을 살아가야 할 아들이 가여워져서 자신이 해줄 수 있는 무엇을 막연히 해주고 싶어 했던 것과 흡사한 것이었다. 일어납시다. 당신의 그 남자가 내게 부탁한 게 또 있습니다. 그는 여자를 재촉하여 자동차에 올라 백화점으로 갔다. 그러나 문을 열기까지 2시간 남짓 기다려야 했다. 그렇다고 여자를 그냥 집에 바래다 줄 수도 없는 기분이었다. 그는
우선 정상적으로 출근을 해야 할지 말지를 정해야 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몸이 아파서 출근을 할 수 없다고 회사에 전화를 걸었다. 그러고는 24시간 영업을 한다는 동대문 시장으로 방향을 돌렸다. 회사와 그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그들이 안면도에 이르렀을 때쯤에는 맑은 가을 햇살이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서 떨어지고 있었다. 햇빛 속에서 나무들은 뚜렷하고 정확하게 땅속으로 더 깊이 파고 들어간 것처럼 보였다. 그들은 송림을 지나 잠시 멈춰서 커피를 한 잔 마시기로 했다. 그는 길가에 있는 주유소에 들어가서 가스를 넣고 소변을 보고 캔커피 2개와 담배 한 갑을 샀다. 그는 평소에는 담배를 피우지 않지만 카드게임을 할 때는 언제나 담배를 손에 들고 있었다. 게임을 하는 상대방들이 그를 너무 자세히 살피지 못하도록 하는데 담배가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문득 지금 이 가엾고 조그만 여자 앞에서 무슨 위장을 하겠다고 담배를 물고 있는가 하는데 생각이 미쳤다. 포커게임은 단지 카드에 대해 베팅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약점을 살피고 알 수 없는 표정을 유지하고 자신의 주위에 담을 쌓아서 마음을 들키지 않는 것이 중요했다. 이런 사실들을 미리 알고 아내의 친구 남편들과 도박을 벌였더라면 그렇게 어리석은 패배는 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는 지금도 돈을 크게 잃었던 마지막 게임을 잊을 수가 없다. 그의 머릿속에서 그 장면이 떠나지 않는 한 그는 패배를 인정하지 못할 것 같았다. 포커할 줄 알아요? 그는 차에 돌아와 따뜻한 캔커피를 여자에게 건네며 말을 걸었다. 바로 조금 전 여자 앞에서 무심코 피어물었던 담배에 대한 죄의식이 남아서 말이 저절로 부드럽게 나왔다. 아니요. 나는 도박사예요. 여자는 별로 개의치 않은 표정이었다. 대학 시절부터 카드게임을 좋아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일요일 아침 교회에 가는 것처럼 그는 주말이면 일종의 의식처럼 포커게임 모임에 갔다. 거기에 오는 친구들은 그 같은 회사원도 있었고 어머니를 거들어 식당을 운영하는 친구, 고시공부에 매달렸다 결국은 법무사 사무실을 낸 친구, 공대를 나와 전국 도매상을 하는 친구 등이었다. 그 모임에서 가장 튀는 인간을 꼽으라면 아마 그였을 것이다. 그는 고액 연봉을 받는 투자 분석가인데다 재력을 갖춘 마누라까지 있었으니까. 그렇지만 친구들은 그의 배경에 개의치 않았다. 어찌되었건 그는 그 모임을 좋아했다. 사실 스트레스를 푸는데 친구들끼리 정답게 하는 카드게임보다 더 좋은 약은 없죠.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자신의 친구 남편들과 카드게임을 해달라고 했다. 아내는 노골적으로 노는 물이 달라져야 레벨이 올라가지. 당신은 그렇게 파악이 안 돼요? 라고 말했다. 아내는 어떻게든 그의 주변에서 그 허술한 친구들을 떼어놓고 싶어 했다. 그는 아내와 타협하는 심정으로 아내 친구의 남편들이 갖는 포커 모임에 참석했다. 친구들과 시시한 농담을 주고받으면서 하던 포커 게임과는 많이 달랐다. 우선 점잖고 조용한 분위기였다. 그리고 베팅 액수가 컸다. 여자는 그의 이야기를 조용하고 주의 깊게 듣고 있었다. 여자의 눈에는 평온한 빛이 배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왜 이런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러면서도 이야기를 중단할 수 없었다. 아침에 그가 사서 입힌 여자의 하얀 코트가 눈이 부실 만큼 정갈해 보였다. 여자는 그의 말이 잠깐씩 끊길 때마다 코트의 소매를 문지르면서 그의 눈을 빤히 올려다보았다. 부자들,
참 이상한 사람들이야. 그는 여자에게 아내 친구 남편들의 모임 분위기를 설명하려고 했지만 말이 막혀버렸다. 그들은 친절하고 부드러웠다. 또한 예의 바르고 깍듯했다. 그러나 그들에 대해 격이 없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에 그들은 재빠르게 방어막을 쳤다. 그 순간을 기막히게 포착해서 거리감을 유지하는 능력이 탁월했다. 그들은 그가 결코 동급이 될 수 없다는 암시를 흘렸다. 그런 암시가 없었더라도 그는 그들과의 대화에 끼어들 수 없었다. 비슷한 연배였지만 그에게는 그들과 공유할 만한 과거의 경험이 없었다. 초등학교 시절 외국 캠프에 참가해보지도 못했고 부유한 친척들이 알력 사이에서 일어나는 섬세한 감정 싸움이 뭔지도 몰랐던 그는 그들의 고민에 동참할 수 없었고 그들도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알아챘다. 언젠가 그의 배팅액이 커졌을 때였다. 그들 중 한 명이 과연 주영씨 남편이네 라고 했다. 그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다. 그 말을 한 사람을 의아하게 바라보자 주위 사람들은 일제히 웃었다. 주영씨 별명이 큰손이잖아요. 그들의 설명에 의하면 아내인 주영의 손이 여자치고는 크다는 거였다. 그래서 친구들이 큰손이라고 별명을 붙였다고 말했다. 아내의 손이 큰 것은 사실이었다. 그렇지만 그 별명은 사채업자인 장인을 은근한 방법으로 비우는 것 같았다. 그 말을 하면서 거기 모인 네 남자는 의미 없는 헛웃음을 웃었다. 그 애매모호한 웃음이 그는 싫었다. 멸시를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계속 그를 붙들었다. 그자들은 어느 순간 내가 주제넘는다고 생각한 것 같아. 그는 잠시 말을 끊었다. 여자에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별일 아닌 것 같았다. 자기만 그들의 농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어쩐지 모든 게 유치하고 졸렬한 것 같았다. 그들과 카드게임을 벌이다가 돈을 잃은 뒤 매일 전문 도박판을 찾아가 프로에게서 카드 기술을 배워 그 사람들 앞에 나타나 복수전을 벌이려고 했다는 사실도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여자에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신의 발상 자체가 너무 유치해 보였다. 그러나 그들이 비쳤던 보이지 않는 멸시감은 더욱 생생하게 느껴졌다. 그들과 마지막 게임이 있던 날, 왠지 그는 강렬한 상승세를 감지했다. 그는 초전에 박살을 내고 일찍 판을 끝낼 것으로 기대했다. 처음 2시간 동안에는 세 판에 한 번꼴로 이기면서 돈을 거의 따지 못한 채 겨우 자기 몫을 지키기만 했다. 패가 잘 들어오지 않았고 손에 카드가 3장이나 4장 들어올 때까지 배팅을 하고 나면 어쩔 수 없이 죽어야 했다. 때때로 그는 낮은 패를 들고 좋은 카드인 양 허풍을 치며 큰돈을 베팅하는 블러핑을 했지만 그것이 먹혀드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 그러다가 그는 에이스와 퀸들로 판돈을 거두어들이기 시작했고 그 뒤로 1시간 동안 계속해서 4판에 3판꼴로 이기면서 독주해 나갔다. 그가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나가자 상대 둘은 의지가 꺾인 것처럼 쭉 늘어지고 눈에 띄게 초췌해졌다. 그때까지 그는 상당한 액수를 땄다. 그날 밤 처음으로 고개를 꺾어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방 안은 담배 연기로 자욱했는데 그는 그 연기를 처음 본 것처럼 깜짝 놀랐다. 모든 일이 다 잘 되어가고 있었다. 2시간 정도만 더 하고 게임을 그만둘 생각이었다. 나중에 돌이켜 생각해보니 터무니없는 생각이기는 했지만 여기서 딴 돈으로 아내에게 티파니 보석을 선물할 계획을 세웠다. 그래서 부자들하고 게임을 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잘 나가던 기세가 슬그머니 꺾였다. 두 사람이 판돈을 새로 가져오고 얼음물을 마시고 화장실에 다녀온 후에 그는 다시 지지부진해졌다. 그가 풀하우스를 터뜨렸지만 상대방이 마지막 카드를 받아 로열 스트레이트 플러시로 그를 누른 후부터 그 후 몇 판을 더 지지부진하게 하던 참에 잭 3장이 들어와 이때다 하고 배팅을 했는데 다른 상대가 킹 3장으로 자신을 누르는 바람에 결국 그는 크게 잃었다. 그런 뒤부터 상황은 계속 그에게 불리했다. 몇 판 더 이기기는 했지만 밑전을 회복할 만큼 크게 따지는 않았다. 들어온 패가 좋아 보일 때마다 크게 배팅을 했다가 번번이 돈을 잃곤 하면서 미천을 탕진해버렸다. 밖에서는 새들이 깨어나고 있었고 첫 새벽의 희미한 빛이 방 안으로 흘러들었다. 탁자 위에서 움직이는 세 사람의 창백한 손은 그 어슴푸레한 흰빛 속에서 마치 시체의 것처럼 보였다. 그의 판돈은 거의 바닥에 났다. 다음 판에서 그에게 2장의 킹이 들어왔다. 그 다음번에는 하트팔이 받쳐주고 4장째는 하트킹이 들어왔다. 그는 형세가 바뀌고 있다고 느꼈다. 그러나 배팅액이 커져서 5장째 카드가 돌려지기도 전에 판돈이 떨어지고 말았다. 그는 충동적으로 벌떡 일어나서 집주인에게 말을 건넸다. 돈이 다 떨어졌는데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집주인은 즉각 거절했다. 우리의 원칙은 오직 현금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빙긋이 웃었다. 재벌그룹의 손자라는 집주인과 백화점의 후계자라는 사내가 그를 게임에서 몰아내려 하고 있었다. 내 생각엔 우리가 게임을 끝내야 할 때가 온 것 같은데요. 집주인이 그렇게 말하자 백화점의 후계자는 승리감에 취했다기보다는 피곤한 목소리로 대꾸했다. 그러지. 라고. 그때서야 그는 자기가 들고 온 상당한 현금이 자신의 돈이라기보다는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위장한 허세와 배짱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가 잠시 고개를 숙이고 카드를 내려다보는 동안 방 밖에서 그들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쟤는 왜 저래? 누가 받아준다고 우리한테 끼려고 저러냐? 사채업자 사회주제에 라는 소리였다. 피곤이 일시에 거쳤다. 갑자기 너무나 부끄러웠다. 자신은 결국 이방인이었다는 자각이 들면서 새삼스레 끓어오르는 멸시감에 어쩔 줄 몰랐다. 그는 스스로 문제를 일으켰고 이제는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셈이었다. 그러다가 많은 돈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도박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여자는 경이로운 시선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지극한 경애와 존경이 가득 담긴 시선이었다. 그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전혀 본 적이 없는 특이한 시선이었다. 그는 홀린 듯 여자의 눈을 바라보면서 여자를 찾아갔던 남자도 그녀의 이런 눈빛에 매료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일생을 도박사로 사는 것도 재밌겠죠? 여자는 그의 말을 심각하고 진지하게 듣고 있었다. 그가 하는 말 모두를 전적으로 믿는 것처럼 보였다. 실제로 그렇게 믿는 것일까? 표정만 그런 것일까? 그는 여자를 향해 불쑥 말했다. 이제 바다를 보고 나서 당신의 그 남자가 이메일을 보냈는지 체크하러 갑시다.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여자의 얼굴이 너무나 행복해 보였다. 그들은 잠깐 해변을 드라이브하다가 콘도로 들어갔다. 주변에 펜션이 많이 있었으나 그는 사람의 왕래가 더 많은 콘도를 선택했다. 어쩐지 그러는 것이 자기에게 더 편안할 것 같았다. 배정받은 콘도는 방 2개에 거실과 부엌이 있었다.
여자와 거실에 들어서서 바다를 내려다보았을 때 예상했던 것과 달리 그의 마음은 조금도 산란해지지 않았다. 물론 로비나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시선 속에서 낯선 여자와 콘도에 들었다는 사실이 떠오르며 불편한 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여자에게 성적인 욕망을 전혀 느끼지 못했고 지금 자신의 마음속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잊게 하는데 여자가 좋은 효과를 내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불편은 감수할 만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거실의 커튼을 열어 바다를 내려다보았다. 여자는 바다를 보고 싶다던 아침과 달리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여자는 그가 말한 이메일에만 관심이 쏠려 있는 것 같았다. 그는 여자에게 프런트에 가서 어디서 컴퓨터를 쓸 수 있는지 보고 오겠다고 말하고 방을 나섰다. 그는 잠시 컴퓨터 앞에 앉아서 그 남자의 편지를 무엇라고 쓸까 생각했다. 그러면서도 지금 자신이 하는 짓이 장난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이대로 계속 나가보고 싶었다. 그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여자에게 몹시 미안하기는 하지만 자신의 현실상 곧바로 서울을 떠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자신이 필리핀에 머물렀을 때와 비슷한 상황으로 지금 그는 또 다른 나라에 머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당분간 그녀를 찾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썼다. 그는 방에 돌아와서 기다리고 있던 여자에게 편지가 와 있더라고 말했다. 그는 여자를 데리고 컴퓨터실로 갔다. 여자가 한글을 읽을 수 없었기에 그가 영어로 번역하여 들려주었다. 여자는 그가 읽어주는 편지 내용을 듣고 슬프지만 안심하는 표정을 지었다. 방으로 돌아온 여자는 거실에 앉아서 시꺼먼 밤바다를 내려다보며 그 남자의 이야기를 했다. 그 남자는 항상 양복을 입고 왔어요. 그런데 내게는 매지 않았죠. 늘 그 사람 양복 주머니에 들어있었죠.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 남자는 자기 전에 내가 노래 부르는 걸 듣기 좋아했어요. 라고 말한 뒤에는 작은 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여자의 노래는 1980년대에 한창 인기가 있었던 영국의 피터 프램프턴의 것이었는데 빠른 곡조였다. 가사는 슬펐지만 질적이지 않아서 그도 좋아하던 가수였다. 그는 여자가 부르는 노래를 들으면서 호주머니 안에 손을 밀어넣어 핸드폰을 만지작거렸다. 밤이 되었는데도 아내는 그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다. 그는 여자의 노래를 들으며 밤바다를 내려다보았다. 바다는 그의 앞날처럼 분간할 수 없이 까맸다. 가끔 희고 가는 날을 새은 물결이 번뜩이며 검은 양탄자를 찢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검은 바다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밤이 되었는데도 그는 도박장에 가지 않고도 아무렇지도 않았다. 그걸 깨닫자 스스로 조금은 놀라웠다. 그는 여자에게 침대가 있는 방을 내주고 온돌방으로 들어갔다. 그는 자는 내내 머리 밑에서 물결이 찰싹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가볍게 샤워를 하고 식사를 한 뒤 여자와 아침 이변을 걸었다. 여전히 날은 쌀쌀했다. 여자는 한결 생기가 돌고 기분이 좋아 보였다. 그는 오전에 컴퓨터실로 가 또 한 통의 편지를 썼다. 여자를 사랑한다고 많이 보고 싶다고 썼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동안 그녀를 자주 찾지 않았던 자신의 행동을 후회한다고도 썼다. 그가 편지를 건조한 어조로 읽었을 뿐인데 여자는 한참 동안 울었다. 그는 그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여자는 추워서인지
밖에 나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도 덩달아 밖에 나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다. 그들은 그날 하루를 거의 방 안에서 빈둥거렸다. 그는 편의점으로 내려가 카드를 사와서 여자에게 카드 게임을 가르쳤다. 여자는 훌륭한 제자가 못 되었다. 그는 하루 종일 바지 주머니에 핸드폰을 넣고 다니며 진동을 기다렸으나 아내의 전화는 걸려오지 않았다. 아파서 결근한다고 연락해둔 회사에서 그와 관련된 업무를 문의하느라 대리하나가 두세 번 전화를 걸어왔을 뿐이다. 춥지만 날씨는 맑았다. 유리창 너머로 바라보이는 바다는 쓸쓸했다. 저녁이 되어 바다로 빠지는 태양을 지켜보면서 아름답다고 느꼈다. 밤에 그는 또 한 통의 편지를 썼다. 그녀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변화를 갈망하기 때문에 당분간 이곳에 머물러 있어야 할 것 같다고 썼다. 조용하고 아름다운 주변을 보면서 그녀를 떠올린다고 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녀를 사랑한다고 했다. 그 편지를 읽어주자 여자는 안심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여자의 표정을 보면서 어쩐지 만족스러운 기분이 들었다. 여자를 행복하게 하는 편지를 쓰고 있는 자신이 뿌듯했다. 그날 밤 그는 자면서도 이 편지 쓰기의 결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했다. 그는 여자가 아무런 의심도 품지 않은 상태로 편지 쓰기를 마무리하고 싶었다. 물론 그녀가 더 이상 이런 유의를 진행하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면 모든 것은 현실로 돌아가겠지만 유의를 진행하는 한 마냥 사랑한다고만 쓸 수는 없었다. 뜻밖의 곤란한 사정이 생겨서 서울로 돌아올 수 없게 되었다는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여자의 삶에서 그 남자가 영원히 사라지는 순간을 여자가 쉽게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싶었다. 그런데 그 시점을 정하는 것이 아주 어려웠다.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렇게 콘도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는 없었다. 여자 또한 주말인 내일은 직장으로 복귀를 해야 할 터였다. 서울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자 추운 날 새벽에 집을 나섰을 때처럼 갑자기 추위가 한꺼번에 그의 주위로 확 몰려드는 것 같았다. 그는 어느 때보다도 더 세상으로부터 단절되고 자신의 내면에 있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그가 밟고 서 있는 땅도 끝없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다. 정오쯤 그는 아내가 보낸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아버지가 찾으셔. 저녁 식사에 함께 오래. 드디어 마음이 놓였다. 저녁 식사를 같이 하자는 것은 장인이 그를 용서했음을 뜻했다. 그의 아내는 아버지의 말이라면 꼼짝하지 못했다. 저녁 7시까지 집에 도착하겠다고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다. 이제 편지 쓰는 일을 서둘러 마무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여자에게 돌아올 수 없다는 사연을 편지에 쓰기로 했다. 물론 앞으로도 종종 그린호텔로 여자를 찾아가서 편지를 전할 수 있겠지만 여자와 더 이상 어떻게 얽힐지 앞날의 시간을 예측할 수 없었다. 그는 오후에 헤어지기 전에 그 남자의 마지막 편지를 보내기로 했다. 그가 편지를 읽는 동안 여자는 바다를 바라보았다. 편지를 다 읽자 여자는 눈을 꼭 감더니 소리를 죽이고 울었다. 그는 여자의 충격이 가라앉아 잠잠해지기를 기다렸다. 어색한 정적이 그들 사이에 흘러갔다. 여자는 한참 만에 입을 열었다. 불길한 예감은 항상 현실이 되어 나타나네요. 조용한 음성이었다. 너무 슬프고 쓸쓸하게 들려서 그는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다. 차라리 여자가
그들의 유의를 전적으로 부정하면서 엉터리 같은 짓을 때려치우라고 그에게 소리 지르기를 바랐다. 그러나 여자는 그가 쓴 편지를 마지막까지 그 남자의 편지로 남겨두었다. 서울로 돌아가기로 하고 늦은 점심 식사를 주문하면서 그는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일부러 호기를 부렸다. 목소리 톤을 높여 바닷가재를 시킨 후 한 마리씩 통째로 먹어치우고 차가운 맥주를 마시는 동안 그의 기분은 점점 더 낙관적으로 바뀌었다. 여자도 그가 풍기는 밝은 기색에 조금씩 감흥되어서 얼굴 표정이 점차 부드러워지고 밝아졌다. 여자는 소리내어 웃으면서 이야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여자의 목소리는 맑고 청아했다. 새벽 숲속에서 나뭇가지들이 서로를 부딪히며 나는 소리 같았다. 그러나 서울에 돌아오는 차 속에서는 서로 꽤 불편했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하려 해도 어색하고 당황스럽기까지 했다. 그는 여자를 이태원에 있는 호텔 근처에 내려주면서 일간 한번 들르겠다고 약속했다. 그렇지만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그는 막연히 알았다. 자동차에서 내려선 여자는 그를 향해 고개만 한번 까딱하고는 작별 인사도 없이 몸을 돌렸다. 그리고 여자는 호텔 옆의 어두운 좁은 길로 빠르게 달려가 버렸다. 장인의 음성은 날이 서 있었다. 이번 일로 정말 실망했네. 자네가 그토록 지각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에 정말 화가 났었네. 내게 도박이라니. 더군다나 주영이 친구 남편들하고. 걔네들이 어쨌거나 재벌 아닌가. 우리야 뭐가 있어. 내 사업이라는 게 좋게 말해서 금융업이지. 사채업자네. 장인은 갑자기 뛰어들어온 손자를 무릎에 앉히느라 말을 끊었다. 할아버지 무릎에 앉은 어린아들이 그에게 작은 손을 뻗쳐왔다. 그는 아들의 꼼지락거리는 손을 마주잡았다. 그의 손 안에 들어있는 조그만 손에서 무언가 찌르르 전기 같은 게 지나갔다. 그는 어린아들의 손을 쥔 채 방 안을 둘러보았다. 장모는 말없이 과일을 깎고 있고 아내는 텔레비전 화면을 보고 있었다. 설마 자네와 이런 대화를 또 나누지는 않겠지? 예,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장인은 길쭉한 얼굴에 빠른 체형이었는데 이렇게 다그칠 때는 어조까지 냉혹해서 아주 어렵게 느껴졌다. 그는 말로만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고 성실한 가장으로서 열심히 살겠다는 의욕이 솟구쳤다. 지난 일이 포커게임에서 블러핑을 걸 때처럼 두근거리는 가슴을 누르고 대신 과장된 무표정으로 포장했던 시간처럼 느껴졌다. 그는 오랜만에 행복하다는 느낌까지 어렴풋이 들었다. 사무실에서 늦게 귀가하던 중이었다. 차의 뒷좌석에 앉아 텔레비전의 마지막 뉴스를 무심히 보다가 돌연 찬물을 뒤집어 쓴 듯 소스라치게 놀랐다. 이태원의 그린호텔 뒤에 있는 건물에서 누전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한밤중에 일어난 화재로 인하여 건물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유독가스에 질식해 사망했습니다. 그린호텔에서 가수로 일하던 젊은 필리핀 여성이 죽음으로 발견되어 동료들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라는 짤막한 보도였다. 뉴스의 어디에도 죽은 사람이 그 여자일 것이라는 증거는 없었다. 그러나 그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다. 만약에 그가 좀 더 시간을 두고 그 남자의 편지를 끝맺었더라면 어떤 결말이 되었을까? 여자는 기다리는 남자를 만나야 한다는 집념에 매달려 불길을 뚫고 살아나오지 않았을까? 속절없는 가정을 떠올렸지만 순간 그뿐이었다.
그래 하고 넘어가려는 순간 가슴 속에서 무엇인가가 북받쳐 올랐다. 까닭 모를 슬픔이었다. 슬픔이 아닌지도 몰랐다. 그는 눈을 감고 한참 동안 앉아 있었다. 숲속에서 나뭇잎들이 서로 비비대는 소리 같던 여자의 노랫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고개를 옆으로 돌리자 안면도의 파도가 유리창에서 넘실대고 있었다. 한정희 작가는 경기도 강화에서 태어나 이화여대 국문과를 졸업했습니다. 1989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중편소설 부문으로 등단했습니다. 소설집으로 불타는 폐선, 유리집이 있습니다.